중요하게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편본 같은데 시장의 지배 원리는 뭐 혹시 부동산과 그 기타 다른 우덕화 씨, 상품과 공급이 얼마나 되고 수요가 얼마나 신혜준 씨 있느냐에 따라서 했던 분 같은데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동생이시네.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땅이 팬분인데 내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우리 카메라 기사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수요자가 지나치게 많거나 항상 수요자가 필요한 것보다 공급되는 숫자가 작으면 가격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급의 균형이 좀 달라지면서 가격이 요동을 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볼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중에서 아파트 시장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까지 시장을 보시면 2000년 이후에 그 IMF 직후부터의 부동산 시장의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 서울과 경기, 서울이 요 주황색이고 경기가 연두색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보시면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큰 파고를 지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1차의 가장 최대의 상승기, 그리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2구 조치가 나오고 831 조치가 나오면서 이 기간,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고는 할 수가 없겠고, 이때 올라간 거가 일단 주춤하는, 이거는 전체 지수가 아니라 가격 변동률이기 때문에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작년에 보면 급등세를 보여서 올라간 폭으로 치면 특히 서울 경기권의 경우에는 과거 2002년보다 작년 가을 9월 10월에 올라간 거가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주식시장도 최근에 2,000포인트를 찍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낙폭이 자고 나면 몇십 주씩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사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도 일제히 멈춤을 했는데, 다만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는 부동산은 떨어지면 일단 안 팔립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은 그대로 그냥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거가 상대적으로 어떤 가격의 하락폭을 덜 느끼게 하는 요소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2006년에 가격이 급하게 올라간 것 중에는 뭐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근본적인 요인은 수급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가격 상승이 크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두고 와서 놓고 보면 이렇게 파고가 꺾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떠냐? 그러면 서울하고 수도권 모두 다 아직 집값은 안 떨어졌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해서 6월말 현재까지 놓고 보면 1% 정도대의 가격이 있다.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하고 비교를 해서 본다면 똑같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와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 그 은행이 예금해놨을 때라고만 비교를 단순하게 해보시면 올 연말에 같은 돈을 가지고 이 세 군데 중에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이 제일 잘못하신 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보다 훨씬 늦었고 주식시장하고는 비교할 게 안 되는, 다만 부동산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2004년에 집을 사셨었던 분들이라면 지금쯤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도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떨어지면 손해보는 느낌은 있지만 내가 정말로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작년 가을에 집을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작년 가을 가격으로 내달아서 팔리는 집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작년 가을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제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은 그나마 좀 나은 상태고 지방도시로 가면 이미 하락세가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지방의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시장이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요소 중에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천과 지금 경상도 쪽에 울산 일부만 여전히 강세 기조가 있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인천은 누가 인천 같은 데 가? 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이었는데, 송도 국제자유도시나 또 인천 지역 내부에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도심 재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고, 재건축을 해서 중공되는 아파트들이 올해 수만치가 됩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전세 시장으로 가면
매매값이 제자리 걸음인데 비해서 전세값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급하게 2001년에 올라갔었던 것처럼 큰 폭의 상승세는 없지만 전반적인 수치는 그냥 무난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전세 수요자가 집중되어 있는 소형 평형의 상승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에 준공되어 있는 주택들 중에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다 소형인데 이 소형 주택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평 이하 주택은 아파트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급되는 게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게 나오는 거 말고는 대부분 다 멸실이 되면서 감소되기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20평형대 요즘 분양하면 20평형대 분양 잘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20평형대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서울 지역 같으면 재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소형평형 의무 비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일부가 나오지만 수도권에 가면 거의 없습니다. 민간 택지개발 사업한데서는 20평 이하 주택이라는 건 거의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물량은 감소하는데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라든지 전세 수요자가 원하는 층 평형대는 대형이 아니라 주로 30평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평균으로 해서 보면 가격이 안정되어 있지만 실제 수요자가 집중되어 있는 이 소형주택에서는 전세값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는 집값이 안 움직이면 일단 집을 안 사죠. 그리고 은행에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고 또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무주택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면서 일단 임대로 잔류하는 수요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전세시장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좀 더 가격 상승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시장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의 거래 건수, 아마 여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몸으로 체감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상 그 주식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얼마나 내렸느냐 올랐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느냐에 따라서 장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얼어붙었다라고 느끼시는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거래가 전면 동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량이 항상 그 가격보다 좀 더 먼저 움직입니다. 서울 지역 같으면 거의 한 달 정도 앞서서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고 또 거래가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작년 4월에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거래량, 5월 말까지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지금 한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고요. 예년 평균으로 2003년, 4년 이때하고 비교해서도 절반 이하 수준의 거래량입니다. 뭐 강남 지역이라는 데서도 6개월 동안에 한 건, 두 건 거래하시는 게 전부일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래 위축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회전력을 떨어뜨리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팔려고 나오는 명분도 사실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은 뭐 세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고 살려는 사람들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고 향후의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나 불안 요소들 때문에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는 기다림이 굉장히 교차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가격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공급량이 원체 적어서 사실상 미분양 숫자를 찾기가 어렵지만 지방에 가면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빠르고요. 전체 미분양 물량 중에 한 96%가 지방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의 가격 흐름은 이런 식으로 보였는데 공급이 그럼 말 그대로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올 거냐. 수요자가 충분히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구할 수 있게 공급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은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 입주 물량이라는 건 굉장히 들어가서 사는 집들인데 지금 올해까지의 서울 수도권 지역을 놓고 보면 사실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 크게 감소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서울 지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고 다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신도시 물량들이 공급이 되고 나면 다시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2, 3년 안에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일단 분양이 많이 돼야지 입주 물량이 돌아올 텐데 작년 올해 보면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의 분양 물량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물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면 사실상 앞으로 2, 3년 뒤에 돌아오는 입주 물량도 같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이 여러 가지 주택제도를 바꾸면서 분양가에 대한 원가운동제 실시 이전에 주택 공급을 하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분양 계획들이 일제히 초기에 계획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9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고 11월 이전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장 대기 분양 물량이 많았었던 용인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사업 승인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의 의지대로 자기 일정을 조정하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계획과 지금 실제 실현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서 분양가 공개 그러니까 원가 연동제 실시 이전에 공급되는 분량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그 작년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주도를 해왔던 아파트는 주상복합, 중대형, 재건축 이렇게 세 개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좀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올해 국지적으로 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호황세를 보이고 다시 좀 거래가 되는 듯 했지만 잠깐 반짝 강세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재건축 시장이 이렇게 멈칫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그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로 가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에도 분양가 연동제가 실시가 되면 조합원들이 마음 놓고 과거처럼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업 수지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느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조정이 될 때까지 사실은 재건축 시장의 거래는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차례 조정을 거쳐야만 다시 거래도 살고 재건축 사업도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시장을 나타내게 봤고요. 토지 시장의 경우에는 전국토의 개발 계획이 많다 보니까 집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토지 그 고산비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집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전국 두번 묶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토지 시장 역시 가격이 안정 기조를 비교적 보이고 있고 과거에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준동민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열기들은 이제 거의 멈춘 상태고 오히려 최근에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 지역에 있는 라베지나 또는 그런 그 공장용지나 이런 것들이 일부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사실상 토지 시장 역시 거래가 굉장히 주춤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세금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토지를 구매하셨었던 분들이 막상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출시되는 매물 또한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상복합 이렇게 늘어나면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내 상가 정도가 큰 단지에 단지내 상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동짜리 주상복합이 들어갈 때 상가가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가 물량이 크게 증가를 했었고 또 테마 상가라는 이런 게 붐이 있으면서 최근 몇 년간 상가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서 상가 시장 같은 경우도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하나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 물량이 많은데 일단 기존에 한 차례 붐이 불었었던 동대문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했었던 테마 상가들은 이제 동대문 시티 사건 이후에 열기가 좀 주춤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것은 근린 상가 그리고 이제 단지내 상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분양 가격이라고 하는 거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서울 지역 같은 경우 1층 상가 분양가 5천만 원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실 같은 경우에 1층 평당 분양가가 1억에 넘어간 상태니까 이걸 분양받아서 세를 준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싼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려서 영업수익이 나야만 자기가 실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고 들어갈 만한 장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경기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입주 초기에 들어가는 상가들이 몇 개 들어갔다가 나중에 권리금도 못 챙기고 상가가 슬럼 이렇게 거의 이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곳들이 수출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가의 경우에는 뭐 분양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택시장에 주춤하니까 상가에서 뭔가 수익을 찾아보겠다라고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상가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만 보시면 안 되고요. 국내의 유통시장 경기, 특히 매수경기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정보를 같이 수집하시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력 또 그 지역의 소비 수준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상가에 대한 투자를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낭패를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위험 상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형 상품으로 선을 보여서 사실상 그동안 재미를 다들 못 보셨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오피스텔의 신규 공급이 이제 좀 주춤한 상태예요. 2005년까지 피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공급되는 게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아직 매매 가격은 그렇게 큰 폭으로 아파트하고 비교할 때 상승폭이 낮긴 합니다만 이 오피스텔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에서 있는 소형주택 물량 감소로 인한 임대 수요를 대체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공실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은 입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강남권이나 분당권이나 이렇게 사무실과 그리고 그런 직주 근접형 젊은 신혼부부나 또는 고소득자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데는 여전히 임대 세입자들이 단기 회전을 하면서 공실이 높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임대 수익은 괜찮은 상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매매 가격은 그렇게 기대만큼 빨리 뛰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지금까지 보고하면 전반적으로 가격에 따른 어떤 매매 시세 차익형 상품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임대 수익을 통해서 자금 회전하는 적은 돈을 들여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어떤 절세에 대한 그런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감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거 갖고 뒤를 따져보면 별로 남은 오히려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송도에서 이 오피스텔 분양하면서 올 봄에 한반도 난리가 나고 경쟁률도 높았고 이러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들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분양 물량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기대해서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누릴 만한 상품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조금 들어서 보면 다시 이제 앞에서 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상승폭도 멈췄고 전반적으로 해서 보합 장세를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대로가 있는 곳들에 국지적으로 상승 기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재건축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평형대별로 놓고 보면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반짝장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른 것 같지만 수치는 3.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별 차이가 없을 거고요. 2, 4분기에 오면 거의 전평형대, 특히 중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에 가격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침체 현상이 부산 같은 경우 원체 한 지난 3년간 침체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이제 살아난다기보다는 탈출하는 기미를 보이기는 합니다만 서울 수도권에 비하면 여전히 지방시장들은 전체적으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내용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게 된 데에서는 그러니까 수급시장을 놓고 봤을 때 서울 수도권 지역의 공급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되었고 그리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았는데 안정화된 요인에 결정적인 것은 정부의 정책이 어찌됐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하고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시장이 막 상승 국면으로 갈 때는 정부가 취하는 어떤 각종 규제 정책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먹히다가 그다음에 주춤하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만 부동산의 이 아파트 시장에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작년 가을에 한 정점을 찍고 난 뒤부터는 사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었던 정책들이 작년 가을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정책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뭐 분양가 인하,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신규 분양 가격에 대한 제동을 확실하게 걸은 거고 신규 분양가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는 건 기존 아파트들이 따라서 상승하는 것도 같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각종 세금 부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수요, 소위 뭐 투기꾼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진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부분들이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존에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부담이 있을 거고요. 특히 신규로 진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같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떤 정책의 영향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먹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부가 내어놓은 정책들을 놓고 보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공급을 늘려주거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은 뭐겠어요? 집을 많이 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집을 뭐 연립주택 짓듯이 이렇게 6개월 만에 뚝딱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공급을 계획을 하고 또 공급 물량이 실제적으로 되는 데까지 시차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2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이러면서 본격화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급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시그널을 지금 명확하게 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을 벌었으니까 수요를 억제시켜야 되는데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첫 번째 세금을 강화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주택자가 보유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는 수요자들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금융규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약규제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들이 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공급과 관련해서 이제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분양가가 기존 주택보다 비싸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던져줌으로 해서 기존 주택에 무리하게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하지 않도록 지금 저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분양가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향후 시장에서 집이 없으면 기존 주택을 사기보다는 내가 분양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쪽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대기 수요로 남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뭐 LTV 담보대출 비율이라는 걸 계속 규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강력하게 영향을 받지 못하다가 DTI라는 거 적용을 하면서 실제 과거에 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들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1금융권에만 취해지던 이런 각종 규제가 이제 상호저축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같이 주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외국계 회사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가면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웬만히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가 아니라면 그런 비싼 고리채를 갖다가 집을 살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무리해서 집을 샀었던 그래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급기 부담 때문에
집을 처분하는 압력 요인이 생기고 있다. 미국의 최근에 모기지 부실화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 같은 거가 우리나라에 나타날 정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계속 소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거는 대출금리가 7%, 8%까지 올라갔는데 집값은 지금 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6%를 내 돈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투자 수익을 보는 거가 아니라.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수익이 악화되는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고요. 이게 결국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일단 과거보다 강화된 세금 기준, 그래서 지금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들 이미 올 6월에 한번 받아놨고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세금의 이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또 연말에 또 나오고 이러면서 실제 세금 부담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크게 와닿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세금 부담을 느껴서 지금 시장에 출시되는 내용은 기대만큼 많지 않습니다. 기대만큼 많지 않은 이유는 세금액이 너무 크니까 사실상 집 팔고 나면 세금 내고 차용마다 세금 내고 대출이 비싸던 거 갖고 나면 나는 손에 줄 게 없고 이상할 게 없다. 뭐 이런 1가구 1주택 중에 종부세 대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정부의 기대보다는 세금을 회피하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되면 이런 가격이 좀 하락하게 되면 시장에서 물건들이 출시되기를 기대하고는 있을 텐데요. 사실상 노령층의 경우에는 아예 영목이지를 이용한다는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영목이지는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차별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소득이 안 될 때 이제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안 돼서 집 한 채는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한 채 있는 집을 세금 무서워서 팔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들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물량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아까 앞에서 금융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처분 조건부로 대출이 작년에 나가신 분들 많아요. 특히 집을 갈아타게 하면서 기존에 32평짜리 강북의 집에 있다가 이제 강남으로 작년가을에 이사를 하면서 기존 주택을 놔두고 값이 올라가니까 못 팔고 놔두고 다시 대출을 받을 때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빚을 갚겠다. 기존에 있었던 담보대출을 갚겠다고 대출 조건부로 다 나갔습니다. 이런 조건부 대출 만기가 9월부터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 3개월간 유예기간이 있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금융권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조금 호가가 하향 조정이 되면 거래도 다시 늘어나고 매수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인하 효과가 좀 있어야지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 원가협동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무주택자들한테 그리고 또 신규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좀 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지구연의 가격하고 약간의 시세 차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 바로 집을 내가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기 하면 정부가 이 투기분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구조가 확고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앞으로 원가협동제 적용을 받게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몇 년간 전매를 못합니다. 과거에 분당 일산 이런 거 신도시 분양할 당시에 90년대 분양 받을 때 원가협동제 시절에 분양을 받으면 분양하고 입주하고 등기하고 나야지만 집을 팔 수가 있었죠. 그때처럼 다시 집을 못 팔게 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판교에 당첨이 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작년에 판교에 당첨되신 분들은 집을 분양받고 5년이 지나야만 국민주택 규모 이상 되신 분들 5년이 지나야만 팔 수 있어서 입주하고 한 2년 반 정도 지나서 집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탄 2나 송파 신도시나 이런 데서 분양이 나오는 거에 당첨이 되셨다 그러면 분양 이후 7년간 집을 못 팝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굉장히 주요한 사업지였는데 이런 그 수요 시장이 이제 당분간 공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거라서 어떤 특히 중개의 업을 이제 향후에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은 장기적인 시장 준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약발전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과거보다 더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과거에도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라는 거가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듯 하지만 점수를 하는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무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가는 초과주택에 대해서도 즉 중대형 아파트들도 이제는 가점제하고 추첨제 물량이 섞인다는 거예요. 특히 민간 택지에서 할 때도 5대5로 되는 거라서 옛날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그냥 청약해서 1순위 24개월만 지나면 누구한테는 균일한 기회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 이 적용 대상, 청약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되는 아파트와 아닌 아파트의 어떤 자기 통장 조건에 맞춰가지고 골라서 청약을 올해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가점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제가 이제 시장을 더우신 것 같아서 막 바쁘게 달려왔더니 저도 좀 숨이 바쁜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실 시장 전망이라는 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줄 수 있으면 전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시고요. 이게 우선 앞에서 쭉 말씀드렸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일단 시장의 공급 환경이 크게 바뀌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공급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원가연동제 도입에 따라서 민간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 수익을 다시 낼 수 있도록 사업하고 자기는 회사에서의 생산성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다. 그러면서 물량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청약가점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일단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사러 가기보다는 일단 임대시장에 잔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임대시장은 매물도 좀 부족하고 특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도 강세기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원가연동제 실시가 되면 반대로 이 고급형 아파트는 추가로 공급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최근에 공급되어 있는, 올해까지 공급되어 있는 고급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희소 가치가 생길 수 있는 기회 요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입주되는 아파트나 또는 이미 분양이 돼서 내년, 내후년에 입주되는 신규 입주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새 아파트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소성이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내년 올 하반기 이후에 특히 내년부터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분양권 경매 금지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의 거래량은 작년과 같은 그렇게 거래량이 급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주로 신규 입주 중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분양권 전매나 이런 게 거래가 또는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또 고급형 상품으로 지어진 것은 상대적으로 가점제 점수가 낮은데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옮기려는 특수 수요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과표현 실효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세금이 요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실거래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과표에 적용이 되고 또 종부세나 이런 재산세를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들이 계속 실거래가의 70%, 8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지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도세라든지 세금 부담은 계속 증가를 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처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세금 부담이라고 하는 걸 너무 강하게 느끼면 현재 매물을 지금 매각하는 게 멈칫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세금 부담과 관련되는 것들은 수요를 억제하는 반면에 매물 출시량은 아직 조금 더 압박 요인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올해 이 세금 부담에서 유예를 받는 아파트들이 일제히 좀 나올 게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서 IMF 시절에 분양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 시대에 분양을 해서 그때 분양을 받아가지고 5년이 지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양도세를 5년 후에 팔면 면제를 해주는 그런 예외적인 주택이 4만 5천 건 정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올 가을에부터 내년 초까지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서 좀 공급이 되면 다소 거래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처분 조건부 대출이라고 하는 물량이 지금 만기 거래되는 게 금융감독원 자료로는 한 4만 6천 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자금 여력이 있어서 뭐 다 갚을 수도 있겠지만 몇십 %라도 시장에 물건이 출시가 되면 이런 물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의 한 차례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기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3, 4분기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3, 4분기에 일반적인 거래가에 시도를 해보지만 안 되면 결국 연말까지 미뤄지다가 내년 봄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한 차례 조정, 그러니까 올 연말, 내년 초 이런 때를 중심으로 가격이 한 차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 신규 투자 수요는 확실하게 억제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신규 투자자들은 가격이 한 차례 떨어지지 않으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가서 집을 사는 경우들은 겁이 나서 못 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져 줘야지 거래가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연모기지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이 세금 부담 부분을 해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기대하시는 것보다 하락 속도는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들보다는 그런 처분 조건부에 몰려있는 중소형 아파트들이 시장의 정부 정책의 압박 요인을 크게 받는 상황으로 올 가을 이후는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중소형에서 조금 저가형을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타워플레이스가 몇십억 경매해도 낙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런 매물들 같은 경우 굉장히 희소하고 거래라서 얼마 안 되는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대 시장의 경우에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면서 구경하는 건데요. 임대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데다가 세금 부담을 결국 임대료를 통해서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다 보면 임대료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압력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약이 이제 국지적으로 또는 상품별로 굉장히 엇갈리는 상반되는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규 분양이 나오는 것들도 향후에 분양가 연동제 실시되기 이전에 나오더라도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진 않을 거고요. 또 연가 연동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정부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반가운 아파트가 나올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한 10에서 20% 이 정도 인하 효과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공 택지 중에서 입지 조건이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청약 자격 요건이 좋으신 분들 중심으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에 오히려 경쟁률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많은 곳은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올 수가 있고 그 전에 나오는 서울 지역의 각종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은 청약 열기는 그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치고요.